신립은 조방장 병기가 지휘하는 중군 보병 3,000명에게 약하게 보이는 일본 중군 7,000명을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신립은 자군과 우군에게 1중군, 1우군의 전진을 저지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신립은 중군 기병에게 1중군의 양측을 공격하도록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조선 중군 보병 3,000명은 1중군 정면을 지도에서 보는 바처럼 F지점에서 B지점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조선 중군 기병은 1152기 가운데 572기를 투입해서 1중군의 양측면을 공격했습니다. 즉 기병대 일부는 지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1지점에서 5지점으로, 다른 기병대는 금대마을에서 6번 지점으로 공격을 해서 일본 중군의 양측을 공격을 했습니다. 조선 중기병 575기가 출격해서 오늘날 금대마을에 들어서자 길이 좁아서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었고, 특히 일본 습지와 수전에 들어서자 말갈굽이 수령에 빠졌으며 수초에 엉켜서 마음대로 말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선군 기병이 1중군 대열 양측방에 즉 5번 지점에서 325기가 6번 지점에서 252기가 겨우 이르렀을 때 그때 복병하고 있던 일본군 철포조가 기습적으로 숯불 속에서 일어나서 사격을 일제히 가했습니다. 또한 철포조 뒤에 있던 후열에 있던 일본군의 궁시조, 그 다음에 장병조 또는 장검조가 일제히 일어나서 협공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선군 기병 575기는 밀집된 공간에서 속수무책으로 꼼짝 못한 채 공격을 받아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신립은 조선 중군 기병의 1차 공격이 실패하자 다시 2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신립은 좌군의 측크방에 대기시켜 놓았던 나머지 기병 577기를 다시 투입했습니다. 즉 1중군 양측의 공격을 재차 시도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처럼 동쪽 넓은 백사장에 남아있던 조선군 기병은 다시 일본군 중군의 양측익을 1차 공격 때와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2차 출격하였던 조선 중군 기병 577기도 출전하여 오늘날 금대마을에 들어서자 길이 좁아서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었고, 또한 습지에 들어서자 말갈굽이 수령에 빠져서 또는 수초에 엉겨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중군 기병 577기는 1중군 대열 측방에 이르자 일본군 철포병이 역시 숯불 속에서 일제히 일어나 조선군 기병을 기습사격으로 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중군 기병은 또다시 대열이 무너졌고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조선군 중군 기병 1152기 대부분은 전투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1자군 즉 종의지가 지휘했던 보병 4,750명과 기병 250기는 28일 오후 13시 30분경에 단원역을 출발해서 15시 30분에 봉계천 서안 도수지점인 지도에서 A지점에 도착했습니다. 1중군은
1자군은 A지점에서 2점으로 도sob을 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조선군 우군 보병을 격파했습니다. 조선 우군 보병 1750명은 그 절반 규모인 875명의 경우는 합수몰이 지도에서 본 바와 금탄 쪽으로 물러나서 도망하거나 아니면 익사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견문산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금탄강이 조선군의 시체 때문에 흐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방장 이비는 이 가운데서도 겨우 금탄을 넘어서 목숨을 보존하게 됐습니다. 1우군 4,750명, 기병 250기는 4월 28일 13시 40분경 소양산 상거리를 경유하여 17시 10분경 전투장소인 지도에서 시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즉 조선 자군 보병 진지인 지지점, 지도에서 지지점 앞의 300m 지점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1우군은 조선 자군, 즉 조선군 2일이 지휘했던 1750명을 공격 및 격파를 했습니다. 지휘관 2일이 뒤에 서 있다가 밀려오는 적을 보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2일이 도망하자 자군의 병사들은 2일의 뒤를 따라 도주를 했는데 도주한 길은 오늘날 금대마을로부터 묵행마을로 이어지는 사익길을 따라 도주를 했습니다. 1우군은 조선 자군을 격파하고 조선군의 유일한 퇴로였던 지도에서 삼지점과 애치점을 잇는 갈로를 차단했습니다. 즉 오늘날 금대마을과 오늘날 목행마을로 이어지는 그 사익길을 일본군 우군이 차단한 것입니다. 이 결과 일본군 우군이 이 사익길을 차단하자 일본 조선군은 모두가 이 포위망 속에 갇히게 되고 퇴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일본군 자군, 중군, 우군은 조선 우군 보병 1750명, 중군 보병 3000명, 중군 기병 1152명 가운데 일부, 그 다음에 조선군 보병 1750명 가운데 일부를 포위망 속에 가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던 일본군 우군과 중앙에 위치했던 일중군, 그 다음에 서쪽에 위치했던 일자군이 동시에 포위망을 압박해 가면서 포위망을 겹겹으로 둘러싸면서 조선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의 포위망 속에 갇힌 조선군은 중군 보병과 중군 기병, 우군 보병들은 대부분 대오를 이룬 채 무질서하게 달천강과 남한강 강변으로 몰렸습니다. 이 가운데 일군과 맞서서 끝까지 저항했던 병력들은 일군이 쏘는 조총과 휘두른 창과 칼에 의해서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군의 살상을 피해서 수위 깊은 강물에 뛰어든 조선 병사들은 세척에 흐르는 강물에 휩싸여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조선 시체가 넓은 뜰을 질박하게 널리게 되고 강물을 덮었습니다. 아비호강과 같은 참담한 상황 속에서 조선군 8,000명 가운데 3,000명이 전사를 하고 300여 명이 포로로 잡히고 500여 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소생장의 부하로서 탕대 전투했던 일본인 승려 천형은 그의 서전일기에서 조선군의 머리를 벤 수가 3,000여 급이고 포로로 수백 명, 즉 300명을 잡았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고대일록은 익사자가 500명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일본 중군은 조선군 중군 보병 및 기병을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어서 조선군 우군이었던 송포진 시인의 5,000명은 조선군 자군, 즉 이일이 지휘했던 조선군 1,750명을 격퇴시켰습니다. 이어서 일본군 우군은 이일군을 격퇴시킨과 동시에 조선군의 유일한 테러를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본군은 포위망을 형성하고 저지대 습지 또는 합수머리 또는 금탄 또는 양진나루, 달천민, 남한강 강변에서 저항하고 있던 조선군 병력을 참살했습니다. 일본군은 탕음대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대승을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은 조선의 수도 한성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였습니다. 조선군은 3,000명이 참살당하고 500명이 익사를 했습니다. 또한 300여 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충주성의 피해입니다. 충주성 내의 사민과 관족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도 도 순면사 신립은 충주성을 버리지 않고 충주성에 남아있던 주민들로 하여금 이 성에 남아서 마지막까지 농성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생장은 음력 4월 28일 탕음대 전투 후에 예비대 지휘관이었던 유마청신이 이끄는 1,400명을 선봉으로 삼아서 충주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충주성에서 농성했던 주민 6,000명 가운데 4,500명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신립이 음력 4월 28일 이른 아침 충주성을 떠나 견문산 탕음대로 출전하면서 충주성 주민들을 피난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농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피난을 조치하였다면 주민과 관속들은 참변을 명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림은 삼도 도 순변사로서 최고의 조선군의 장수로서 사념하는 바가 이와 같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립과 기념을 박안민 등은 남한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신립은 2번이나 공격을 감행하여 촉진 돌파를 시도했으나 일중군에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더욱이 이일이 지휘했던 자군마저 무너져서 유일한 테러를 차단당했습니다. 이에 신립은 사면 어느 곳으로도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조선의 여러 문서들은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립은 견문산 저지대, 즉 오늘날 중군보병을 진지해서 당시 중군병제 지지에서 왜군의 포위망을 벗어나서 견문산 언덕 위로 발길을 돌려서 탕음대 기암절벽, 오늘날 열두레라고 하는 곳의 방향으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패전 장계를 쓰고 있던 종사관 김여물과 박안민을 만났습니다. 신립은 김여물을 열두대에서 그곳에서 만나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영감은 살아남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으니 김여물이 웃으면서 내가 어찌 목숨을 아낄 사람이겠소? 같이 죽읍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김여물은 자신이 쓴 패전 장계를 희화에게 치게 하도록 부탁하고는 탕음대 절벽 부근까지 추격해온 왜군에 대하여 신립과 함께 최후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적진으로 다시 쳐들어가서 10여 명의 적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왜군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추격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이에 김여물은 지체 없이 탕음대 기암절벽, 즉 12대로 달려가서 신립과 함께 뛰어내려서
남한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이때 필립은 곁을 지나 도주하고 있던 조카, 자신의 누님의 아들을 불러서 같이 껴안고 죽었습니다. 필립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박한민, 이종장, 변기, 이빈의 행방입니다. 필립의 정사관 박한민은 역시 탕음대에서 필립과 기묘물이 투신하자 곧바로 이어서 남한강에 투신해서 죽었습니다. 충주 목사 겸 조방장 이종장은 탕음대 전투 시 중군 기병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의 시상에 의하면 탕음대 전투에서 그의 아들 이희립과 진력을 다하여 싸우다가 같이 부자가 죽었습니다. 음력 4월 28일 오후 전투장에서 죽었다고 시상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출신으로서 일본에서 그 당시 선교 활동을 했던 신부 프로이스가 일본사를 썼는데 그 일본사에 의하면 소장장의 동생 루이스, 동생의 천주교 세례명이 루이스였습니다. 루이스가 기병으로 참가했던 조선군 지휘관 중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생포했습니다. 생포해서 목을 베었는데 베었다고 하는데 조선군 장소 가운데 기병을 지휘했던 조방장은 충주 목사 이종장이었습니다. 루이스에게 죽음을 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충주 목사 이종장이었습니다. 루이스는 그 당시에 소소행장의 친동생으로 처음에 전투장에 임했는데 자기가 포로로 잡았던 어떤 지체 높은 조선군 기마 장군이 말이 통하지 않자 손으로서 자기 목을 베라고 수십 번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루이스는 이 사람을 생포해서 포로로 잡으려 했으나 끝까지 자기 목을 메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루이스는 스스로 이 이종장의 목을 베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매우 지휘관으로서 병사들과 전투장에 떠나지 않고 목숨을 바쳤던 것은 우리가 훌륭하게 전해야 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훌륭한 귀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중군의 보병을 지휘했던 조방장 병기와 조선 우군 보병을 지휘했던 조방장 이빈은 일군의 포위망을 벗어나 구사일생으로 강을 건너서 전장을 이탈했습니다. 이일의 행방입니다. 순면사 이일은 조선군 장훈장으로서 보병 1750명을 이끌고 왜군의 우군장 송포 진신이 지휘하고 있던 보병 4750명과 기병 570기를 상대로 하여 싸웠습니다. 필립이 2차 공격에 실패하고 일본 자군 우군 등이 동시에 전진해 왔습니다. 이때 이일이 지휘했던 조선 장군도 일본 우군의 공격을 받아 뒤로 밀렸습니다. 이때 이일은 재빨리 대열에서 이탈해서 탕음대의 동북쪽 사이길이었던 오늘날 금대마을과 오늘날 목행마을 사이에 있는 사이길로 따라서 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도주해서 산쪽에 숨어버렸습니다. 이일은 왜군의 한 명이 다가오자 추격을 하자 이일을 화살로 쏘아서 그 목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 수복을 가지고 북진나루, 즉 오늘날 남한강의 반송나루를 넘어서 목계로 갔습니다. 다시 목계에서 강을 넘어서 죽산으로 가는데 이 죽산은 오늘날 안성시 죽산면 마을입니다. 여기서 이르러서 문창오지가 없어서 집에 문창에 떨어진 문창오지를 얻어서 패전의 장계를 씁니다. 4월 29일 패전상을 취결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장교를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보고하도록 했는데 이 일이 쓴 장계는 음력 4월 29일 밤에 한성에 도착했습니다. 일이 올린 패전 장계를 받아본 선조는 매우 불안해서 그 다음날 4월 30일 날 새벽에 한성을 출발해서 몽긴길에 오르게 됩니다. 상사로서
탕음대 전투에서 살아온 사람은 순변사 이일, 조방장 이빈, 조방장 병기, 양제 찰방 신음. 신음은 대단한 인물로서 훗날 조선의 영정에 이르는 사람인데 이 신음은 이 당시의 기록을 상세히 후세에 남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척구장 고은백 등이 이 전투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킬립 기념을 방한민의 순절지입니다. 선조실록은 삼도도 순변사 신립이 죽은 곳이 월탄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월탄은 탕음대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양진나라에서 남한강변을 따라서 서북쪽으로 7km 하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탕음대가 아닙니다. 신립의 모갈명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공은 왜군이 포위망을 펴 동서에서 협경하고자 발길을 돌려 탕음대로 돌아와서 서로 즉 신립과 김여물이 서로 안고 강물에 몸을 돌렸다고 써 있습니다. 또한 임진난시 의병으로 참전했던 안방주는 그에 져서 임정 충절 사적에서 김여물에 대한 글을 남겼는데 신립이 말을 타고 탕음대로 달려와 김여물과 함께 왜군 10여 명을 쥐고 강물에 빠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상기 및 기타 관련 기록을 종합하면 삼도도 순변사 신립과 종상한 김여물, 박한민이 투신한 것은 오늘날 탕음대의 기암절벽, 즉 12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신립은 왜군이 급한 추격을 받으면서 탕음대 기암절벽에서 용추, 즉 남한강물 깊은 곳을 향해서 투신하여 죽었습니다. 기암절벽을 조선시대는 운제라고 칭했는데 그 아래 석벽을 또한 타반석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운제를 12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곳 기암절벽과 오늘날 12대가 삼도도 순변사 신립과 종사관 김여물, 박한민이 투신한 곳입니다. 신립의 패전 이유입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 전략이란 유리한 전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술이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즉 전투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신립이 패한 이유는 잘못된 전장 선택에 기인한 것입니다. 즉 유리한 조령을 버리고 불리한 탕음대 저지대를 택한 것 때문입니다. 전술적 측면에서 신립이 패한 이유는 태력 없는 막다른 사지에 장애물도 없이 사방에 터진 평지에 기병이 달릴 수 없는 습지대에 부대 및 병력을 배치시킨 것 때문입니다. 신립은 한신의 배수진을 모방한 것입니다. 신립은 한신의 고지, 옛날 지혜로운 기계를 고지라고 하는데 고지를 빌려서 탕음대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즉 탕음대 배수진은 한신의 정영전을 모방한 것입니다. 한신은 기원전 205년에 음력 10월 오늘날 하북성 정형현에 야하라고 하는 그 작은 강이 있었는데 야하 동쪽에 있는 북양도 마을과 남양도 마을에 배수진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죽을 곳에 빠뜨린 뒤에야 살게 할 수 있고 망할 곳에 버려둔 뒤에야 생존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립은 조령에서 이와 같은 말을 언급했는데 바로 이것은 신립이 언급한 말은 한신의 말을 빌려한 것입니다. 신립은 한신의 말에 따라서 배수진을 탕음대에 쳤습니다. 한신은 배수진을 친 북양도와 남양도 마을 앞에 조나라 군을 유인해서 결사의 의지로 버티면서 조나라 군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관영으로 하여금 경기병 2,000명을 이끌고 새길을 따라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산으로 가서
네버 케이스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관영은 조나라 군대가 바로 한신이 있는 북양도 마을과 남양도 마을로 가기 위해서 성을 비우고 떠나자 바로 정영국을 점령했습니다. 이 정영국은 오늘날 중국의 행록현에 있는 서토문과 동토문의 마을에 있는 성입니다. 이것을 점령하였는데 한신은 정영국을 즉 관영으로 하여금 점령케 하여서 조군의 테러를 막고 또 전후에서 조군을 협격하여 이를 격퇴시켰던 것입니다. 즉 한신은 배수진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속임수를 써서 조군을 배수진으로 유인하고 기계를 써서 테러를 차단함으로써 승리했던 것입니다. 신립은 단순히 병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어 분발시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계가 없는 배수진은 병사를 사지에 몰아넣는 무지한 소치일 뿐입니다. 신립은 한신의 기계를 몰랐던 것입니다. 신립의 사색없는 모방이 이처럼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배수진에 대한 잘못을 김여물은 2번 권유했습니다. 첫째 28일 아침에 전 병력을 이끌고 탕음대 앞에 이르렀을 때 김여물은 다시 한번 신립에게 건의합니다. 차라리 이곳에 배수진을 칠 바에 즉 평지에 배수진을 치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왔으니 그러지 말고 저 험한 탕음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탕음대 양쪽과 저쪽 한강변은 절벽으로 되어 있고 남쪽 부분만 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비탈길이니 이곳에서 적의 축차 투입으로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내렸지만 이건마저 거절합니다. 따라서 김여물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자기의 글을 씁니다. 자기 아들에게 글을 쓰기를 남아가 태어나서 전장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죽느니 이것이 한이 될 뿐이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죽어서 내가 싸움에 패할 것이며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일본군은 한성을 쳐 올라갈 것이니 이때는 왕이 몽진할 것이다. 내 아들은 모든 직소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마라. 오직 왕이 몽진하는 길을 따라간다면 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글을 남기고 자기의 종에게 주어서 바로 서울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김여물의 훌륭한 권위도 끝내 신립은 뿌리침으로써 패전 상황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정상한 김여물은 4월 28일 아침에 신립이 견문산 저지대에 상군을 배치하자 반드시 패할 줄 알고 신립에게 견문산 고지로 진을 옮겨 왜군을 유일경멸하자고 건의했습니다. 견문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쪽과 동쪽, 서쪽이 단해와 극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남쪽 언덕으로만 왜군이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좁은 남쪽 정면을 이용하여 왜군에게 축차 투입을 강요하는 전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신립은 철기를 앞세워 별판에서 왜군을 무찌르겠다는 주장만 계속 고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배수진에 대한 건의를 이윤룡이 하급장교인 이윤룡이 목숨을 걸고 다시 건의합니다. 하급공안이었던 이윤룡도 28일 아침 죽음을 무릅쓰고 신립에게 배수진의 부당함을 고언을 하였습니다. 이윤룡은 팽성 출신으로서 강흥주부였는데 이때 28세 나이에 묵가에 올랐고 당시 30세의 나이로 전투장에 자원해서 충주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신립이 배수진을 치는 거 보고 이윤룡이 말하기를 이는 죽을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며 울면서 그 잘못을 말렸더니
신립이 그 망령된 말로 시기를 그리신다. 그거 화를 내고 곤장 30대를 때렸습니다. 울룡은 심하게 살이 터져 피를 쏟으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하자 말을 채찍질하여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마지막 고언을 벌이고 신립은 결국 배수지를 고집함으로써 8,000병사를 죽음 속에 몰아넣어 갔던 것입니다. 맺은 말입니다. 신립과 조정군 8,000병사는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탕금대에서 결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전투에서 패했지만은 죽음과 결사의지로 국가와 백성을 보위하고자 했습니다. 탕금대는 8,000병사들의 충절과 임전무태의 기상, 투원이 서린 격전지입니다. 탕금대는 3,500명의 병사들이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고자 했던 순절지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